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지금까지는 말만 할머니였는데 다음 달이면 예쁜 손녀가 태어나 정말로 할머니가 된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올라오는 기가 막힌 사연들 볼 때마다 참 사람 사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별난 사연들에 울고 웃다 보면 제가 겪은 모진 세월의 상처도 조금씩 아무는 것 같더군요. 여기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은 다 젊고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내 이야기를 보낼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얼마 전에 딸이 엄마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라고 용기를 주었어요. 며칠 동안 책상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썼다 지웠다 하는 동안 혼자 많이도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도 들었지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더 컸어요. 치유의 눈물이었죠. 저는 지금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답니다. 여기서 살게 된 지는 이제 5년쯤 되었어요. 3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말로 황혼 이혼을 하고 딸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늙음하게 말도 안 통하는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똑똑하고 착한 딸이 늘 곁에 있어주니 든든하고요. 이곳 타닝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요. 시니어 스쿨에서 영어도 배우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만 제일 소중한 까다로운 시어머니, 자기 엄마 말에는 꼼짝도 못하는 꼬장꼬장한 남편과 함께 살았던 35년은 매일매일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서 살다 보면 그곳이 지옥인 줄 모르는 법이거든요. 그냥 원래 사는 게 그런 것이려니 하고 꾸역꾸역 살아왔죠. 그러다가 용감하게 그 지옥문을 박차고 나오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너무나도 멋진 세상에서 홀가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70년 가까이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 우리 딸을 낳은 일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을 대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35년 만에 이혼한 것을 꼽습니다. 이혼한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떠드느냐고 흉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혼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뻐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의 먼 친척의 소개로 27살에 5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봉직하다 교장으로 정년 퇴직했어요. 남편은 정근을 다니면서 사택에서 혼자 지낼 때도 있었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 줄곧 시부모와 함께 살았어요. 시골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 유지 소리 듣는 집안이었어요. 조상에게 받은 땅이 많아서 다른 집에 붙여준 논밭도 있었고 읍내에 작은 상가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봤자 시골이라 서울 부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어요. 가족들을 먼저 좀 소개해야겠네요. 남편은 그 집안의 귀한 독자였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독자였으니 2대 독자가 되겠네요. 이 집이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고 동네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도 선생처럼 굴었어요. 저한테 늘 권위적이었고 사소한 것까지 사사건건 꼬장꼬장하게 잔소리를 해댔어요. 아니 이 사람아, 난닝구를 이렇게 납작하게 동개놓지 말고 한번 요울에 접어서 돌돌 말아놓으라고 몇 번을 말하나, 응? 이렇게 해놓으면 난닝구 가운데에 주름이 잡힌다니까. 옷 안에다가 입는 속옷인데 주름 조금 치면 업돼서 그래요. 서랍이 작아 그렇죠. 납작하게 개야 자리를 덜 차지하니까요. 무슨 여자가 남편 말에 한 번도 알겠어요 하는 법이 없나? 어디서 매번 말대꾸야 말대꾸가.
남편이 그렇게 하라면 네 하고 그냥 그렇게 해. 속옷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어놓으라 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와도 노른자가 너무 익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익어도 안 되었어요. 노른자에만 알갱이가 보이는 굵은 소금을 서너 알 올려야 하는데 소금 알갱이까지 세어보면서 많이 뿌렸네 적게 뿌렸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남편의 꼬장꼬장한 성격은 딱 자기 어머니를 닮았어요. 시어머니는 90세가 다 되어가도록 허리 하나 굽지 않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차림을 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죠. 또 옛날 분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아들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했고 남아 선호 사상도 강했어요. 이것 때문에 저와 제 딸이 겪은 수모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시집을 온 이후로 시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맡기고 본인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항상 방문을 활짝 열고 방 안에 앉아서 제가 일하는 것을 매의 눈으로 감시했죠.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으면서요. 저도 우리 집에서 장녀로 커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에 집안일이 그렇게 서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 사소한 일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게 훨씬 더디고 불편한 방법이더라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제 모든 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랬겠죠. 남편은 월급을 받아오면 전부 시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거기서 쌀이나 연탄 같은 큰 살림을 계산하고 장볼 돈만 빠듯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늘 헤프게 쓴다고 야단을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근검절약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라 휴지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어요. 너 일로 와봐라. 이 휴지 이래 많이 둘둘 말아 쓴 거 이건 네 짓이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낭비하고 사치하는 사람이 없다. 똥 싸고는 딱 3칸만 쓰는 거다. 이런 작은 것부터 이리 헤프니까는 자꾸 생활비가 빵꾸 나는 기다. 네네, 어머니 알겠어요. 왜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들고 나와 그러셔요. 아, 남사스럽게. 우리 딸 키울 때 다들 종이 기저귀 쓰던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종이 기저귀는 한 장도 써보질 못했어요. 그저 손이 부르트도록 천 기저귀를 빨아서 써야 했어요. 아이가 크는 동안 학교에서 쓰는 연필 한 자루도 당신 새끼손가락보다 작아지기 전에는 새 것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절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집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집안의 모든 일은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결정했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계실 때도 제 의견을 물은 적은 없었지만요. 그 시절을 돌아보니 저는 그냥 그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하는 식모였던 것 같네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한 번씩 생각나요.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요즘도 아버지 기일은 꼭 기억해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말씀은 늘 무뚝뚝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챙기고 생각해준 사람이에요. 아가, 이거니 홀딱 묶고 치우라. 닭장에서 막 꺼내왔다. 네 어머니 동칠래 같다. 아,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가끔 어머니가 동네 마실 나간 틈을 타 아버지는 닭장에서 계란을 하나 꺼내다 주기도 하고 본인 몫에 곶감을 놔뒀다가 몰래 주시기도 했어요. 물론 고맙다는 제 인사는 듣지도 않고 휙 돌아서 나가버리시곤 했지만 저는 그래도 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시아버지는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담배는 많이 태우셨지만서도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분들과 약주를 드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겼더니 폐암 4기라더군요.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길어야 3개월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수술은 안 하고 싶다면서 대신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갈 수 있게만 도와달라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는 환자 수발 못한다며 병원에 오질 않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시아버지 마지막 수발을 들었죠. 아버지는 그래도 거의 6개월을 버티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힘겹게 부르셨어요. 저에게 통장과 도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금 통장이었는데 그 날짜로 3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큰 돈으로 느껴졌죠. 아가, 이거 찾아서 네가 넣어둬라. 이거 만기 날까지는 어떻게든 내 살아있고 싶었다. 아니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네가 이 고약한 집에 와서 고생이 많았다. 이거는 네 남편한테도 시어매한테도 말하지 말고 지원이한테도 쓰지 말고 잘 놔둬. 잘 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 너한테 써. 아버지, 저 이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딨나? 늙으면 돈 쓸 일이 있다. 아버지, 저 이거 못 받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내 마지막 지켜준 거 고맙다. 이제 너 더 고생 안 하게 내 얼른 죽을게.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얼른 나와서 집에 같이 가셔야죠. 아버지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계란을 얻어먹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너무 울어서 그런가 정작 시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 뒤에 시아버지는 거짓말처럼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아버지 말대로 그 돈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은행에 넣어두고 없는 돈인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 돈 덕분에 정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계실 때도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하신 분이셨고 돌아가셔도 저를 든든하게 해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도 아버지 정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시아버지가 주신 그 무뚝뚝한 사랑이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딸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딸 이야기를 하려니까 눈물부터 나네요. 우리 딸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막 결혼을 해서 시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에게 군 식구가 생기면 그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빠지는 법이다. 애 주렁주렁 낳아서 우리 귀한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딱 아들 하나만 낳아. 더 낳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아들을 낳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딸이 나오면 어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들만 골라 낳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타게 재수없는 소리. 그냥 잔말 말고 아들 하나만 낳아서 키우라니까. 시어머니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들을 골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딸을 낳는 것이 재수가 없는 일인가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버럭대는 통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죠. 안타깝게도 임신이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유산도 2번 했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몸을 함부로 했느니 어쨌느니 별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저를 비난했어요.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이 집은 워낙 손이 귀하다면서 시가 안 좋다는 소리를 슬쩍 전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늘 주눅이 들어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4년 만에 어렵게 생긴 아이가 우리 딸이에요. 제가 그때 31살이었는데 그때는 그 나이가 엄청 노산이었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 하나만 낳아 잘 키우라고 했는데 어렵게 임신해서 겨우 딸을 낳았으니 시어머니가 저희를 곱게 볼 리가 없었죠.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는 때였는데 산모방에 연탄 들어가는 것도 아깝다고 타박했어요. 그나마 그 연탄불도 몸을 푼 제가 나와서 직접 갈아야 했어요. 우리 아기는
시어머니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딸은 어차피 남의 집 줄 거라면서 정줄 필요가 없다면서요. 아기를 낳고 3, 7일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물건은 임신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아들은 못 낳는 물건 같으니 어디 다른 여자한테 가서 아들 하나만 낳아서 데리고 와라.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학교 선생이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학교 선생이지만 남자고 이 집안의 독자인데 그게 뭐 흉이 된다니? 대를 잇는 것보다 더 중한 게 어디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나 이해 못할까? 네,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이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방에 있던 제가 다 들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들을까 싶어 신생아의 귀를 막고 철음이 북받쳐 올라 한참을 꺽꺽대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저한테 그러는 것까지는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 딸까지 구박할 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참다 어머니에게 아이도 듣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소리를 친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며칠 동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했지만요.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그냥 참고만 있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지원아, 할머니가 네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야단치시면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어. 버릇없이 대들라는 게 아니라 할머니, 나 그렇게 안 했어요. 할머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라는 거야. 엄마도 옆에서 거들어줄게. 응, 알았어, 엄마. 할머니는 정말 이상해. 어느 날은 이랬다고 뭐라고 하고 다른 날은 저랬다고 뭐라고 해. 맨날 나한테는 화만 내. 나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옛날 사람들은 아들만 중하다고 생각해. 그치만 엄마는 네가 딸이라서 너무 좋아. 아들을 10트럭을 갖다 줘봐라. 내 딸하고 바꾸다. 할머니 미워하면 네가 힘들어. 그냥 우리가 할머니를 이해하면서 살자. 응, 알았어. 할머니는 자기도 여자면서 왜 아들만 중하대? 남자애들은 시끄럽고 멍청하기만 한데.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똘똘하고 야무졌어요. 학교 들어가서는 공부도 아주 잘했죠. 어린 아이가 할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야무지게 따지기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우리 딸에게 함부로 대하진 못했어요. 좀 어려워했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늘 딸이 자랑스러웠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딸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시골의 작은 학교이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중3 때 담임 선생님은 특히 딸아이를 정말 아껴주셨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다른 지역에 있는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합격했죠.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서 딸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건 아쉬웠지만 오히려 집을 떠나 있으면 딸이 할머니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더군요. 그런데 기숙사 학교다 보니 학비가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좀 더 내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들기도 한다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지나치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또 집에서 그 정도를 부담하지 못할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언제나처럼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아들이 아닌 것이 문제였죠. 그깟 개집에 공부하는데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월사금을 그렇게나 많이 내느냐 말이다.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야 시집도 잘 가는 법이니 내가 대학은 얼마가 들어도 보내준다 이 말이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무신 한 달에 100만 원 돈을 내면서 다닌단 말이고 아들도 아니고 딸내미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돈을 들이란 말이냐? 이게 3년이면 도대체 돈이 얼마고? 어머니,
그 학교가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지원이가 똑똑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들은 멀쩡히 그냥 가는 학교를 계집애가 뭐 할 일 있다고 그 유난을 떨어야 한단 말이고.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공부를 많이 해요. 여자도 장관도 하고 회장도 하는 세상이잖아요. 여자는 시집 잘 가서 애 낳고 키우는 게 가장 좋은 팔자다. 여자가 밖으로 돌면 팔자가 드세지는 맵이다. 시집 가서 남편 잘 섬기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 잘 키우는 게 여자에게 최고의 입신양명이다. 계집애가 그 돈 들여 공부를 해서 뭐 한단 말이고. 자고로 여자가 너무 먹물을 많이 먹으면 그 집안이 시끄러운 뱀이다. 남편은 자기도 선생님이고 그 학교가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도 자기 엄마 말에는 꼼짝도 못했어요. 제 의견이요? 당연히 저에게는 묻지도 않았죠. 제가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제가 보낼까 고민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서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제가 집안 돈을 빼돌렸다고 몰아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분란이 무서워서 아이에게 그 학교를 못 간다는 말을 하는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못나서 차라리 죽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아이는 오히려 덤덤하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학교 다니는 게 내신 성적에 더 유리할 것 같아.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나 그냥 여기서 학교 다닐래. 지원아, 너는 이 집을 꼭 떠나야 해. 이 집에서 벗어나야 네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살 수 있어. 그래,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게 되었지만 대학은 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자. 너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멀리 유학도 가. 엄마가 어떻게든 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줄게. 응, 엄마, 나 자신 있어. 서울대도 가고 유학도 갈 거야. 나중에 엄마랑 나랑 우리 둘이만 같이 살자. 내가 성공해서 엄마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결국 제 딸을 지켜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돈을 벌어본 일도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또 동네에서 일을 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귀에 들어갈 테고 그러면 또 여자가 어쩌고 하면서 절대 못하게 할 테니 버스를 몇 번씩 타고 다른 동네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집을 많이 비울 수도 없고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고정적으로 오래 하는 일은 못했지만 거기서 소개해주는 일은 어떻게든 기회와 핑계를 만들어서 했어요. 서너 시간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아이들 학원차 태워주는 일도 하고 바쁜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시 경계를 넘어 사는 친정 동생이 아프다고 조카를 돌보러 간다는 핑계도 대고 아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도 하고 매번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느라 진땀을 냈죠. 그맘때쯤 어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서 어머니 없는 틈에 부지런히 일을 다녔어요. 일을 하고 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지만 우리 딸 위해서 돈을 모으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똑똑한 딸은 역시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에서도 딸은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다행히 제 아버지가 자취할 생활비 정도는 보내주더라고요. 딸에 대한 애정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딸이 공부 잘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을 준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로스쿨에 합격을 했대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먼 데다가 딸을 보내는 마음이 꼭 내 심장 한 구석을 떼어내는 것 같았지만 우리 딸이 이 집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에는 또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까지 딸의 유학을 반대하고 나섰죠. 여자애가 위험하게 어딜 혼자 그 먼 데를 가겠다는 거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을. 너희 할머니도 노발대발 하신다. 너 절대 못 가게 하라고 난리시라고. 아빠, 저는 성인이에요. 아빠나 할머니의 허락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교예요. 제가 노력해서 제 힘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발 더 이상 제 앞길 막지 마세요. 너 유학 가려면 호적 파가지고 가라. 그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딸 아니다. 호적은 아빠가 파주세요. 여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 앞길 가로막아온 그 호적을 알아서 빼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딸은 유학을 떠났어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공항에도 나가보지 못했어요. 물론 다 큰 아이고 똑똑한 아이지만 혼자서 그 먼 데를 떠났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먹먹한지 그날 하루 종일 하늘만 보면서 눈물을 훔쳤네요. 그래도 아이가 떠나는 날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돈을 딸에게 보내줬어요. 딸은 안 받는다고 난리였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에는 보탬이 될 것 같았어요. 우리 딸에게 처음으로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간 딸은 제 아빠와는 정말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저와는 매일 인터넷 통화도 자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에서 세신을 해주신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른쪽 가슴에 뭐가 만져진다고 병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그랬다면서요. 그러고 보니 제가 만져봐도 덩어리 같은 것이 잡히더라고요. 아무리 만져봐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딸이 얼마 후에 방학이라 한국에 오겠다면서 이참에 건강검진을 같이 해보자고 예약을 해주었어요. 유방암 3기였어요. 암의 크기가 크다고 당장 수술을 받으라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5년 이상의 생존율이 40%밖에 안 된다면서요. 당장 수술 날짜를 잡고 일단 집으로 내려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좀 놀란 얼굴로 말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대뜸 수술하지 말라는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유방암이면 유방을 잘라내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제 하다하다 내 아들이 한쪽 유방이 없는 여자랑 살라는 소리냐? 그 쓸데없이 수술할 거 없다. 암 수술이면 돈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 우리 옆 동네 산에 암 걸려서 요양 온 사람 있는데 여 와서 3년 동안 공기 좋은 데 있으면서 느릅나무 껍질 차 다려 먹었더니 암이 싹 다 낫다더라. 너도 여기서 느릅나무 껍질 다려 먹고 요양하면 다 나을 건데 무슨 가슴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니? 어머니, 제가 일단 같이 병원에 갔다 와 볼게요. 진짜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제가 잘 알아보고 올게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없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반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식구들 밥해 먹이고 빨래해준 공이 있는데 고작 하는 소리가 유방 없는 여자랑 사는 아들이 불쌍하니 느릅나무 껍질이나 다려 먹으라뇨.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입원하는 날 병원에 따라온 남편은 무슨 검사를 왜 하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물었어요. 검사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간호사 선생님을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걱정되어서 묻는 게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검사를 해서 돈 나가는 건 아닌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병실도 제일 싼 거로 한다고 하고 입원도 하루라도 적게 하게 하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수술 후에 수술 부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를 돈을 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원래 참는데 도살하면서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천하제일의 짠돌이라지만 평생 자기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자기 수발, 시어머니 수발에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다 든 내가 아프다는데 쫓아다니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종이짝처럼 구겨서 박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나 돈 있어요. 뭐라고? 내 수술할 돈 있으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니,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 그리고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괜히 머리만 아팠네. 뭐, 돈이 어디서 났는데? 아니, 그보다 얼마나 있는데?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지 마세요. 내 수술도 내가 알아서 하고 죽어도 혼자 죽을랍니다. 그깟 유방암으로 요즘 안 죽어. 당신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봐? 절대 죽으면 안 되지. 그나저나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자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말에 저도 우리 시아버지처럼 수술 받지 말고 그냥 죽어버릴까도 잠깐 생각했어요. 더는 그 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떠나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딸이 미친 사람처럼 제 아빠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지금 엄마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고작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아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할아버지 병수발도 엄마가 다 했는데, 엄마가 암이라는데 고작 나아서 할머니를 돌보라는 소리를 해요? 아니, 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아빠와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요. 엄마 말대로 그냥 집에 가세요. 가서 병원에 다시는 얼씬대지 마세요. 엄마는 내가 돌봐요. 아빠 얼굴 보면 엄마가 더 아플 것 같아요. 병원에 그림자라도 나타나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신 오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수술을 잘 받고 살아나서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야겠다고요. 다 큰 딸이 입 바른 소리를 하니 남편은 별 대꾸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쓴 입맛을 다시면서 돌아갔어요. 딸에게 수술하고 건강해져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딸은 저를 꼭 끌어안고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수술 잘 받고 보란듯이 건강해져서 나랑 미국 가서 살자. 내가 성공해서 엄마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질게. 너랑 둘이만 산다는 생각만 해도 병이 다 낫는 것 같다.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암의 크기가 커서 걱정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퇴원은 할 수 있었지만 방사선 치료를 위해 자주 통원을 해야 했고, 치료 기간 동안은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핑계로 병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치료에 참여했죠. 잘 넘어가지 않는 밥도 무르게 익히고 잘게 잘라서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넘겼고, 집에서라도 몸을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철저히 따랐어요. 딸이 인터넷으로 좋다는 것들을 찾아서 정리해주면 그것도 열심히 찾아서 먹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저는 꼭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병원에서 예후가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년 동안 재발이 되지 않아야 완치가 되는 거지만 제 몸속에 이제 암세포는 남아있지 않다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저를 돕겠다고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원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하던 공부도 중단하고. 엄마가 너한테는 늘 짐이 되는구나.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법을 공부하는데?
딸이라고 자꾸 주저앉히는 집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까지 갔지만 결국 엄마 도와주고 싶어서 법을 선택한 거야. 엄마가 이혼하는 게 내 꿈이었다고. 학교는 잠시 쉬는 거야. 나 다시 공부할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줄 거잖아. 그치? 그래,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맨날 맛있는 밥 해주면서 네 옆에 있을게. 와, 말만 들어도 살찌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찌면 큰일인데? 우리가 둘이서만 사는 미래를 그려보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이혼은 딸과 함께 준비했어요. 딸과 함께 여러 군데 변호사 사무소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니 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없을 만한 시간에 가서 제 짐을 정리했어요. 35년을 살았지만 제 짐이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딸이 사준 고운 옷 몇 벌과 딸 어렸을 때 사진들과 기록들, 통장과 도장 같은 것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미련이 없었어요. 그렇게 단출한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동네 경로당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날 그렇게 쳐다보시오? 이 동네 사람인가?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에이, 별 정신없는 사람 다 보겠네. 누구냐고 묻는데 왜 말을 못해? 그때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타나 제 손을 끌고 가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경로당에 있지 왜 돌아다니셔? 아들이 또 찾느라 고생하겠네. 얼른 경로당에 가 계셔요. 네? 경로당 가는 길이요. 경로당 가는 길이 맞는데 왜 안 나오나 그래? 아주머니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다고 하시며 제 손을 쓸어주셨어요. 저보다 10살 많은 친정 언니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형님 하면서 잘 따랐어요. 저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형님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형님도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지원 엄마야. 잘 생각했다. 아까 어머니 이상한 거 봤지? 검사 결과 치매란다. 치매요? 아니, 언제부터, 어쩌다가요? 뭐, 한 달 남짓 되었을까? 할매가 집을 못 찾고 헤매고 다니는 걸 동네 사람이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랬거든. 동네 보건소에서 읍내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지원 아빠가 데리고 갔나 보대? 아직은 초기지만 치매가 진행되고 있단다. 아직 초기라는데 그래도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저러다 또 멀쩡해지기도 하는갑더라. 또 어느 날은 멀쩡하게 알아보고 정정해. 그러다 한 번씩 또 이상하고. 순간 조금 흔들렸어요. 이런 노모를 두고 제가 이혼을 한다는 게 잘못된 일인 것 같고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눈빛을 읽었는지 동네 형님이 앉아있는 제 다리를 철썩 때리더라고요. 지원 엄마야, 너 정신 차려라. 지금까지 저 집에서 그 고생을 하고 또 치매 노인까지 수발 들으려고? 네 목숨 걸고 결심한 거라면서 뭘 고민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괜히 붙잡았네. 이제 가, 빨리 가. 멀리 도망가서 딸하고 행복하게 살아. 형님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또 눈물 콧물을 다 빼고 울었죠. 얼굴 다시 못 보는 거야 좀 서운하지만은 지원 엄마가 무슨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네가 너무 안쓰럽고 아깝다고 다들 마음 아파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도망가서 잘 살아. 네가 잘 살면 내 마음도 좋다. 형님, 고마워요. 제가 연락할게요. 그동안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제 연락처도 바꾸고 서류에는 변호사 연락처만 알려주었죠.
딸도 마찬가지로 연락처를 바꾸었고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서 경찰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혼 과정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모진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서류로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매일 눈물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았죠. 제가 일하면서 모았던 예적금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고 시아버지 병수발 드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내느라 써두었던 병상일지도 아주 귀한 자료가 되었어요. 딸도 할머니와 아빠의 부당한 대우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딸이 어린 시절 썼던 일기장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딸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딸이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했던 당시에 상담한 자료를 찾아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마음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한 날들이기도 했답니다. 이런저런 증거들을 근거로 시어머니에게는 위자료를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했어요. 조정도 하고 법원에도 몇 번씩 불려가야 한다는데 저는 그 과정을 고마운 변호사 선생님이 다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그 이후로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네요. 지난한 시간이 흘러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위자료 1,000만 원을, 남편은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남편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고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을 했다며 법정에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저희 의뢰인이 말씀하시기를 35년 사는 동안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의뢰인과 한 번도 한마디 상의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걸 어머니와 남편 두 분이 상의하고 통보했다고요. 저희 의뢰인도 이혼에 대해 따님과 두 분이 상의하고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딸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미국계 한국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반듯한 사위는 너무 다정한 사람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둘의 예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해서 머리가 멍해지기도 해요. 우리 딸은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여기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황혼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왔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쿨! 이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줘요. 낯선 땅에서 영어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 와보니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넓고 다양한 삶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이 5년을 잘 유지해서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암도 이겨내고 황혼 이혼에도 성공한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네요. 다음 달이면 우리 딸이 저에게 예쁜 손녀를 안겨준답니다. 손녀에게도 쿨한 할머니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겠다 싶어서 한참 전부터 시니어 스쿨에 나가고 있어요. 학생 때도 못한 공부를 늙어서 하려니까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지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냥 그 집에서 살았다면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을 테니까요. 엄마 아빠 일하는 동안 제가 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서는 딸이라고 공부 못하게 할 사람도 없으니 우리 손녀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거예요. 이른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못 배우고 나이 많은 저도 도전하고 싸워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천한 이야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새로운 출발을 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열차 애청자가 된 지도 꽤 오래되었네요. 늘 그렇듯 출퇴근 시 사연을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작년에 제가 겪은 일도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새싹이 돋아나던 봄의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반년 동안 뜨겁게 연애하던 저희는 동거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온 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거하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좀 더 모아서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눈치시던데 어쩌면 좋아? 한두 번도 아니고 모른 척해. 우리 엄마 쉬운 시엄마 아니야. 같이 살면 당신이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될까? 그럼 정 안 되면 내가 나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여튼 합가는 없어. 난 당신 고생시킬 생각도 없고 두 여자 사이에서 등 터질 생각도 없거든. 그럼 당신만 믿는다. 그래, 나만 믿어. 조금 많이 드센 어머님에게서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남편과 함께라면 원룸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어머님의 집착 아닌 집착은 심해졌고 저는 지쳐갔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 역시 힘들어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힘든 것이 연락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전화하길 원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그만큼 자주 연락하길 바란다는 말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의 직은 의류 판매직이었는데 신혼여행과 매장 공사가 겹쳐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매장 정리가 덜 되어 일주일 정도 더 쉴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엔 저도 집에서 쉬니 어머님께 전화를 자주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출근하게 되니 바빠졌어요. 거기에다 저는 매장 매니저였기에 할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잊지 않고 연락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5살 때 남편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님은 어린 남편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던 터라 더 노력했어요. 하지만 새 단장을 한 매장은 일이 넘쳐났고 저는 일에 치여 연락드리는 것을 깜빡하고야 말았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하는데 문득 어머님 생각이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전 이상했지만 출근길이었던 터라 금세 잊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곤란하다는 듯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여보, 혹시 어제 엄마한테 전화 못했어? 나 어제 진짜 바빴어. 당신도 알지? 요즘 우리 매장 일 진짜 많은 거. 그래서 깜빡했지 뭐야? 근데 당신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고. 좀 토라진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는데 왜 통화 연결음도 없이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나 차단했어? 내가 전화 안 했다고? 남편은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며느리 전화를 차단하는 시어머님, 들어는 본 적 있으신가요? 하물며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교대 근무에다가 직원들 스케줄까지 관리하느라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빠지게 바쁜데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차단이라뇨. 참나, 나 살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들어보지도 못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차단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야? 당신 생각을 말해봐. 물론 아니지. 아니긴 한데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 성격이 좀 그렇잖아. 어머님 진짜 웃기신다. 당신 두고 왜 나한테 집착하셔? 전화가 그렇게 받고 싶으시면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하면 되잖아. 당신한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나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 당신 말대로 혼자 고생하셨을 생각하니까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말이야.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 차라리 잘 됐네. 할 말도 없는데 매일같이 전화해야 되는 거 힘들었어, 나도. 어차피 차단당한 거 나도 앞으로는 연락 안 할 거라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당신이 조금만 마음 넓게 써주면 안 될까? 한평생 딸 가진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만 하다가 당신같이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생기니까 딸 같아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나 봐. 통화도 자주 하고 수다도 떨고 말이야. 딸?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나 우리 엄마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 우리 엄마라고 나랑 통화 안 하고 싶겠어? 자기랑 통화할 시간에 좀 더 쉬라고. 가끔 하는 전화도 안부만 묻고 빨리 끊는다고. 근데 어머님은 통화 한 번 시작하면 2, 30분은 기본이야. 일하는 며느리 일도 못하게 그렇게 전화통 붙잡고 있는 게 딸처럼 여겨서 하시는 행동이야? 당신 생각은 그래? 아니지.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마음 좀 풀자, 응?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고 어머니한테 같이 가주기만 하면 안 될까? 그냥 같이 가주기만 하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왜? 어머님이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래? 그게 아니라. 남편은 우물쭈물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부탁을 무시했고 남편은 애걸복걸을 해댔습니다. 결국 전 백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결혼 후 제가 시어머님과 일에 치여 정신없는 동안 남편이 혼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점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심지어 저도 깜빡한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꽃바구니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엄마에게 전해 듣는데 그깟 사과 눈 꼭 감고 한번 하자 싶었어요. 그 흔한 공치사 한 번 없이 묵묵히 친정에 저보다 더 신경을 써준 남편인데 뭔들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컸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같이 가게만 하면 알아서 다 한다니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전 주말에 연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 사람 원래 주말엔 못 쉬는데 오늘 어머니한테 온다고 연차까지 썼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어머님은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런 일로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푸세요. 매장도 넓힌 데다가 직원까지 더 많아져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남들이 들으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줄 알겠다. 퇴근 안 하니? 퇴근하고 전화하면 되지. 그럴 정신도 없으면 일은 어떻게 하니? 어머니, 이 사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저 저녁 차려주고 바로 일한다고 바빠요. 어제도 여기 온다고 새벽까지 일 마무리하고 아침 일찍 매장 들려서 정리해놓고 왔다고요. 어이구 참, 세상 일은 너 혼자 다 하는구나. 그래봤자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쥐꼬리라뇨. 이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이제. 뭐? 그깟 옷가게에서 그렇게나 번다는 말이야? 평소 알게 모르게 제 직업을 깔보던 어머님은 꽤 놀란 눈치였어요. 그런 어머님의 분위기를 읽은 남편은 이때다 싶은지 쉬지 않고 말을 쏟아냈어요. 그깟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 그냥 직원이 아니라 매니저, 그러니까 관리직 같은 거라 성과 보수도 있어서 어떤 달은 저보다 더 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마음 푸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작은 몸으로 주말에도 못 쉬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계속 잠도 못 자고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코피까지 쏟는다고요. 그렇게나 바빠? 너 그러다 몸 다 상하겠다. 너희 밥은 먹었니? 사실 코피까지 쏟진 않았는데 목에 핏대까지 세워대며 말하는 남편을 보며 어머님은 마음이 풀리셨는지 밥까지 차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차단도 푸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바쁘면 굳이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중간 역할을 톡톡히 해준 남편이 얼마나 듬직하던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앞으로 남편 새끼가 제 뒤통수를 어떻게 칠지
상상도 못하고요.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시댁 방문은 마무리가 되었고, 전 이제 이런 일로 사람 피곤하게 만들 일은 없겠지 하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상식 밖의 사람이었고,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어머님이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빠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하는 어머님. 점점 심해지는 어머님의 선 넘는 전화에 전 지쳐갔고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일에도 지장이 생겼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날 생각이 없으신 어머님과 부재중. 본사에서 오는 연락을 놓치는 일은 다반사였고, 항상 미소가 얼굴에 장착되어야 하는 제 얼굴엔 스트레스로 인해 미소 따윈 지어지지 않는 지 오래였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더는 참아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치겠어, 어머님 때문에. 또 왜?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남편도 지긋지긋한지 말에 날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화가 치솟았습니다. 또 왜? 몰라서 물어? 아, 당신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은 사위 불편할까봐 전화 한 통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인 거 뻔히 다 아시면서 통화 시작했다 하면 끊을 생각도 없이 쓸데없는 말만 하신다고. 쓸데없는 말이라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옆집 개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빠가 누구인지, 옆집 아주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수술해야 할지 그냥 한의원을 다녀야 할지 등등. 이게 쓸데있는 말이야 그럼? 적적하시니까 그러시겠지. 적적하면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해. 그럼 되겠네.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미치겠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어떻게 좀 해. 이러다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말이야.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그만하셔야지. 받을 때까지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일하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 전화 안 받으니까 걱정되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내 생각엔 그건 걱정이 아니라 거의 집착이라고. 아니면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거나. 그만 좀 해. 적당히 하라고. 내가 내일 전화해서 며느리가 어머니 때문에 미치기 직전이니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할 테니까 그만해.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가만 있으면 가만 있다고 난리고 전화한다고 해도 이 난리고. 어쨌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2번 다신 전화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잔소리 좀 그만해. 여보, 야! 제 말은 이제 무시하기로 한 건지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없이 그대로 화장실로 가 제가 잠들 때까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며 생각해보니 남편을 너무 잡았나 싶어 슬며시 말을 걸어보았지만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이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날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좁은 원룸, 피할 곳도 없는데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살려니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제가 숙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전엔 남편이 워낙 저자세로 나오며 저를 이해해주려 노력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딴 식으로 나오니 저도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시어머님의 연락도 없으니 꼭 해야 할 말도 없었고요. 답답한 것만 빼면 조용한 그 일상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았죠. 모처럼 쉬는 날이었어요. 마침 먹을 것이 똑 떨어진 터라 장도 보고 청소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래,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반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했어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혼자 사는 노인네가 똑같지 뭐. 다름이 아니라 나 집 내놨다. 집이요? 어머님 처음 장만하신 집이라고 한평생 사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집 팔고 너희랑 같이 살려고.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원룸에 사는데 어떻게 같이 사시려는 건지. 아니, 집이 넓다 하더라도 한번 물어보시지도 않고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요. 예, 내 말 듣고 있니? 아, 네. 듣고 있어요. 저희랑 같이 사신다고요? 그래,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 아마 금방 팔릴 거다. 어머님, 저희 원룸 사는 거 잊으신 거 아니죠? 남편이랑 저랑 회사도 가깝고 돈 좀 더 모아서 대출 조금이라도 덜 내고 이사 가려고 아직 원룸 살고 있잖아요.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니?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니? 너희 원룸 사는 거 나도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희 둘 살기도 좁은데요. 내가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거야. 집 한 돈에 너희 모아둔 돈 꽤 되지? 그거 합치면 지금 내가 사는 집보다 큰 집 살 수 있을 게야. 그럼 대출할 필요도 없고 집도 넓어지고 혼자 있는 내 걱정도 할 필요 없으니 여러모로 얼마나 좋니? 그럼 그런 줄 알고 너희도 이사할 준비나 하려무나. 볼일을 마치신 어머님은 제 대답은 필요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길지도 않은 통화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전 멍하니 휴대전화를 보며 서 있었어요. 하나 둘 머릿속 정리가 끝나고 합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빨리 들어오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남편도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 반대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을 하고 돌아왔고 여전히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만큼 말투도 어두웠지만 전 더는 큰 싸움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최대한 상냥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 오늘 전화하셨는데 집 내놓으셨대.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그러셨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도 반대하지? 예전에 같이 안 살 거라고 나한테 모르는 척하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래? 나한텐 별말 없으시던데. 아, 어머니랑 아버지 다시 합치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다시 합치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만 가끔 아버님 만나는 거 아니었어? 어머님도 만나고 계셨던 거야? 아니, 최근에 만나셨나 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연락했는데 어머니도 나 장가가고 적적하셨는지 가끔 만나시다가 다시 합치기로 하셨나 봐. 아버지 몸도 요즘 안 좋으셔서 어머니도 걱정되셨겠지 뭐. 여러모로 잘된 일이지. 새로 추가된 사실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갔어요. 여러모로 잘된 일?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두 분이 오순도순 같이 사시면 되지. 우리까지 왜 같이 살재? 그거야 나랑 아버지는 함께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으신가 보지. 며느리도 생겼으니 더 함께하고 싶으시겠지. 아닌가? 어쩌면 어머니 뜻일 수도 있겠다.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 당신이랑 살고 싶어 했잖아. 아버지도 아프시니까 뭐 어머니 뜻이겠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아버님 아프신데 내가 왜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 아버님 병수발까지 들어라. 이 뜻이야? 병수발?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버지가 몸져 누우신 것도 아니고 병수발이라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기는 웃기고 있네 진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바본 줄 알아? 갑자기 등장한 아버님은 아프시고 갑자기 집을 파신다는 어머님은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살자 통보하고 끊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다른 생각이 드는지 말이야.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겠어? 당신 말대로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좀 모시고 살아주면 되잖아. 부모님이 한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 년 모시고 다시 분가하면 되지. 그것도 못해줘? 나랑 아버지 30년 가까이 떨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같이 살게 됐어. 그런 나랑 아버지가 넌 불쌍하지도 않아? 심지어 아프시다잖아. 이런 상황에 넌 안쓰러운 마음보다 병수발 들 걱정이 앞서는 거야? 너 이런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데? 애초에 어머님 모시지 말자고 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어. 잊었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큰 소리 내면서 화낼 상황이야? 미안하다고 살살 달래줘도 모자랄 판국에 왜 당신이 나보다 더 화를 내는 거야? 당신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넘어지는 건 생각 안 해? 시비? 이게 지금 시비라고 생각해? 아니면 뭔데 이게? 하여튼 난 부모님 모시고 살 거니까 그게 싫으면 우리 이혼해. 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거 아니면 이혼하자고. 그런 줄 알고 잘 생각해. 난 오늘 어머니 댁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남편은 통보하고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요즘 둘 사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변해버린 남편을 보니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던 터라 충격이 더 컸어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초강수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남편을 사랑했고 이런 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뿐인 합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기적이라 손가락질 받아도 싫은 건 싫었어요. 딱히 제가 이기적이라 생각되지도 않았고요.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고 남편은 진짜 들어오지 않더군요. 전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이 골목 안에 있었던 터라 택시에서 내려 좀 걸어야 했어요. 머릿속으로 어머님과 나눌 대화를 정리하며 걷고 있는데 멀리 익숙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익숙해 보이던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전 황급히 차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남편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히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숨은 차 옆으로 지나치는데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새 두 사람을 쫓고 있었고 두 사람은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때마침 카페로 들어가는 무리에 몸을 숨겨 두 사람 모르게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두 사람 대화는 충격, 경악 그 자체였어요. 자기야, 그럼 우리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모시고 살아야 해? 자기가 힘들더라도 한동안은 그래야 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 힘들지 않게 많이 돕고 중간 역할도 잘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 남의 자식 귀한 줄 아는 사람이야. 잘 대해주실 거야. 아버지도 물론 잘해주실 거고. 자기도 방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저랑 아직 이혼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듯 결혼 얘기가 한창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두 연놈을 박살을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두 사람 대화를 더 들어봤어요. 하긴 두 분 다 좋으시더라. 다정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럼 한 1년만 모시고 나오자. 알겠지? 그럼. 괜히 너랑 헤어지고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서는. 너랑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여자를 만났겠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만나자 했을 때 만났어야지. 괜히 다른 여자 만나보겠다고 소개팅이나 하고 다니고.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회사도 옮겼던 거야. 그런데 왜 다시 돌아왔대? 과장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연락이 오기도 했고 자기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돌아왔지.
나도 멋진 남자 만나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는 여자가 회식 때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텔 가자고 꼬셨어? 그래서 싫었어? 싫긴. 자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꼬셨을 건데? 서로 얼마나 좋아 죽는지 남편 새끼와 상간녀는 찰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주변 눈치도 안 보고 대놓고 하는 애정 행각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결국 두 사람에게 카페 직원이 가서 한 소리를 하고 나서야 멈춘 듯 했어요. 저기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하세요. 네? 네. 아이, 쪽팔려. 그러게 그만하라고 했잖아. 멈출 수 없는 걸 어쩌겠어. 으이그.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순순히 해줄까? 해줄 거야. 독한 년이라 절대 부모님 모신다고 할 리 없다고. 어제도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내가 왜 그딴 년이랑 결혼했나 모르겠어. 으이그. 앞으로 나한테 잘해. 알겠어? 나 같은 여자가 또 있는 줄 알아? 알겠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래요. 두 사람은 남편이라는 새끼가 절 만나기 전 헤어졌다가 상간녀가 회사로 돌아오면서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회사 회식이 잦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혼하자고 소리치던 이유도요. 불륜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큰 소리로 잘도 짓거려준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상황 파악은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이 채널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다들 왜 저렇게 사냐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산다고 했던 과거 저의 모습이 떠오르며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 애청자답게 그간 들어왔던 통쾌했던 복수를 떠올리며 저의 복수를 계획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열차 애청자인데 그냥 순순히 이혼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 새끼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정말? 나랑 이혼할 수 있겠어? 그깟 이혼하면 되지. 뭐 큰일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놓고 왜 그렇게 놀라? 왜? 하기 싫어? 아니, 난 당신이 이렇게 쉽게 이혼한다고 할 줄 몰랐지. 누가 그래? 쉬웠다고. 나도 쉽지 않았어. 하지만 어쩌겠어? 난 합가할 생각이 없고 당신은 죽어도 합가를 하겠다는데. 남들이 들으면 그깟 문제로 무슨 이혼까지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텐 그깟 문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러면 법원은 언제 가지? 서류 여기. 내가 다 적어뒀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법원 가자. 당신이 침대에서 자. 난 일이 바빠서 오늘도 밤새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아, 그리고 이거 기억하지?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군요. 이거 그냥 장난 같은 거였잖아. 장난? 넌 5천만 원이 장난이야? 남편은 저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으로 돈을 날렸고 제가 그걸 메꿔준 적이 있었어요. 그땐 장난처럼 썼던 각서 한 장이 이렇게 쓰일지 몰랐지만 결과적으론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될 시 을은 갑에게 빌렸던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고 이자 역시 일시불로 상환한다. 이자는 이금융 최고 이자로 계산하고 기간은 빌려준 시점부터 돈을 완납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잘 계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해.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먼저 자. 난 씻고 일할 테니까. 전 혹시나 개거품 물고 달려들 수도 있는 남편을 피해 화장실로 대피했고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아 나가보았더니 속편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 새끼의 휴대전화를 뒤져보았어요. 그 멍청한 놈은 그 흔한 패턴도 해놓지 않았고 상간녀와 나눈 대화도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 멍청함이 얼마나 고맙던지. 전 외도 증거들을 손쉽게 손에 넣었고 다음날 아침 이혼할 생각에 들뜬 남편에게 또 한 방 먹일 수 있었어요. 이제 갈까? 근데 당신 대출은 얼마까지 돼? 내 대출은 갑자기 왜?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텐데 빌린 돈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출 한도에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그러지.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는 왜 줘? 당신 바람 피운 거 나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난 택시 타고 법원 갈 테니까 당신은 차 끌고 오든가 알아서 해. 오면서 대출도 좀 알아보고. 그럼 이따가 봐. 야, 잠시만.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래도 양심은 있네. 바람 피운 건 부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맞다. 그리고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그년한테도 좀 전해줘. 돈 준비하라고. 알겠지? 그럼 나 먼저 간다.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어찌나 하는지. 그 욕을 다 들으면서 집에서 나오는데 화는커녕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여기서 복수가 끝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여기 애청자인데 이깟 위자료 좀 뜯어냈다고 통쾌하겠으며 복수가 될까요? 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의 계획대로 이혼은 잘 진행되었고 빌려주었던 돈과 더불어 위자료도 다 받았어요. 돈을 뜯긴 상간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 남편과 결혼하더라고요. 그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랑 타령이나 해대는 것이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빚쟁이 남편의 집착이 광증에 가까운 시모에 몸 아픈 시부까지. 지옥으로 가는 KTX를 탄 상간녀의 앞날은 보지 않아도 뻔했어요. 전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그때가 왔어요.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그 기쁨이 잊히지 않아요. 전 전화를 받았고 전 남편과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상간녀의 존재를 처음 알았던 그 카페에서요. 오랜만이야. 많이 수척해진 전 남편은 저를 보며 드라마 남자 주인공 눈가를 하며 안부를 물어왔어요. 우리가 안부나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 무슨 일이야? 본론만 말해. 그냥 요즘 힘들어서 당신 생각이 났어. 많이 보고 싶었어. 왜? 재혼 생활이 생각처럼 즐겁지 않은가 봐. 아, 힘들어 죽겠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집사람한테 전화해대고 아버지는 반찬 타령, 청소 트집에 하다못해 빨래 개는 것까지 트집을 잡으시니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힘들고 나는 집사람 비위 맞춘다고 힘들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버지는 편찮으시니까 엄청 예민하셔서 뭐라고 말도 못 꺼내겠어. 하루하루 미쳐버리겠어 아주. 하소연이나 하려고 나 불렀니? 나 바쁜 거 몰라? 꼭 그렇다기보단 아까 말했듯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어쩌다 그 여우 같은 거한테 홀려서 당신만한 여자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 여자랑 이혼하고 다시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한테 바람 피운 남편도 모자라 시어머님의 시아버님까지 모시고 살아라 이거야? 아니지. 당신만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이혼하고 분가도 하지. 당신이 부모님하고 연 끊으라고 하면 연도 끊을 수 있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너 진짜 상당한 쓰레기구나. 뭐? 내가 너 바람 피운 거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알았어. 그때 네가 한 말 아직도 기억해놔. 나 같은 여자 만난 거 후회한다고, 미쳤었다고. 앞으로 정말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아? 어? 그게 말이지. 방금 네가 나한테 한 말이랑 똑같아도 어쩜 그렇게 똑같니?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사라도 바꾸지 그랬어? 하긴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면
지금 내 앞에서 그딴 개소리나 짓거리는 일은 없었겠지. 아니, 애초에 바람 같은 걸 피지도 않았겠지. 뭐? 개소리? 너 말 다 했냐? 난 말 다 했는데 넌 덜 했냐? 설사 그렇다고 한들 난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 그리고 이런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너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워. 알겠어? 전 분노로 곧 죽을 듯한 전 남편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왔어요. 야, 네 전 남편 곧 죽겠던데? 몰골이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고도 남을 것 같았어. 자기 무덤 자기가 팠지 뭐. 사진은? 잘 찍었어? 당연하지. 너한테 보냈어. 확인해봐. 친구가 보내온 사진엔 제법 다정하게 마주 앉은 전 남편과 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 사진을 위해 오늘 전 남편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전 상간녀에게 보내버렸고 사이가 심하게 나빠졌는지 전 남편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정성스럽게 음성을 남겼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그딴 사진을 보내? 너 제정신이야? 니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들들 볶인 줄이나 알아?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있다고. 한 번만 더 이딴 짓 했다간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더럽기가 걸레보다도 더한 전 남편의 입담을 들으며 전 그저 웃었어요. 아직 복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화를 내주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골머리가 아프고 분노가 치솟을까 싶어서요. 전 주저없이 남편의 욕설에 대한 보답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의 회사로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저와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내버렸거든요. 바람 피운 두 연놈이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거기에다 전 남편의 회사엔 말 많기로 유명한 전시모의 친구까지 근무하셨기에 꽉 먹고 알 먹고였어요. 그 친구분은 저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친구 사이에 소문을 쫙 내주셨고 전시모는 그렇게 자랑에 대던 아들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모든 복수가 끝나 상쾌했고 통쾌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짐덩어리들을 떠안은 것도 모자라 남편의 바람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마저 잘려버린 상간녀가 눈이 돈 채로 매장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상간녀의 모습에 저는 상간녀를 질질 끌어 매장에서 벗어났어요. 나? 이거 나! 여기 놨다. 어쩔 건데? 왜 찾아와서 이 난리야? 너 미쳤어? 회사까지 그런 걸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원하는 대로 위자료 다 줬으면 됐잖아. 누가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위자료가 끝이라고. 한 회사에서 유부남이랑 놀아날 때는 이 정도는 각오하고 만난 거 아니었어? 머리가 나쁜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뭐? 이거 진짜 미친년이네. 야, 미친년은 너지. 유부남한테 미쳐가지고 남의 가정은 다 망쳐놓은 주제에 사과 한마디 없더니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난리야? 왜? 막상 가져보니 상상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나 봐. 네가 한 짓이 있는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니? 생각이 없어. 하긴 생각이 없으니까 그딴 짓을 하고 행복하길 바랬겠지. 너 말 다 했어?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진 상간녀는 급기야 제 뺨을 때리더니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가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년간 의류 박스를 옮기며 차곡차곡 정립했던 팔뚝 힘을 쓸 때가 왔고 전 아낌없이 그 힘을 사용했어요. 한 손으론 상간녀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흔들었고 한 손으론 주먹을 꽉 쥐고 마구 휘둘렀어요. 발도 쉬게 할 순 없어서 발길질도 좀 했네요. 얼마나 신나게 때렸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상간녀가 벌벌 떨더라고요. 저도 얼굴 여기저기 긁히긴 했지만 저의 압도적인 승리인 건 확실했어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때리기도 네가 먼저, 머리채도 네가 먼저 잡은 거 잊었니? 멍청하다 하니까 진짜 멍청한 말만 골라서 한다. 멍청한 년. 그리고 나 위자료 덕분에 돈 많아서 신고한다고 협박해대도 겁도 안 난다, 야. 아, 맞다. 나
네 남편 새끼한테도 돈 많이 받았지? 알려나 모르겠는데 나한테 빌린 돈이랑 위자료 준다고 그 새끼 대출 꽤 받았을 텐데 회사까지 잘려서 어쩐대? 그래도 뭐 두 사람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가면 되겠지. 안 그래? 뭐? 대출? 그 인간 대출까지 있단 말이야? 어머, 몰랐니? 아마 한도 끝까지 받아서 나 줬을 텐데. 완전히 속았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나한테 보낸 사진, 그거 네가 다니는 매장 본사에 다 보내버릴 거야. 나도 너 매장 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나도 상간녀 소송할 테니까 너 각오해. 알겠어? 상간녀 같은 소리 한다. 겨우 그 정도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남편이랑 안고 있니? 아니면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고 있니? 그냥 마주 앉아 있는 걸로 상간녀 소송? 마음대로 해봐. 난 네 남편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또 찾아와서 이딴 짓 하면 네가 좋아하는 그 신고 내가 해줄 테니까. 알겠어? 그리고 네 팔자 네가 꼬아놓곤 누구 탓을 하고 난리래? 앞으론 똑바로 살아. 남의 탓 좀 그만하고. 절규에 가까운 상간녀의 고함을 마지막으로 진짜 제 복수는 끝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 대 쥐어 패고 싶었는데 어찌 알고 찾아온 것인지 상간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기어들어가지 않고 벗어날 수도 있었고 전 남편도 손쉽게 떼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꼴에 자존심만 센 남편은 여기서 들은 사연처럼 저를 찾아와서 빌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혹시나 찾아오면 얼굴에 물도 쏟아주고 따기도 한 대 날리려고 했거든요. 물에 홀딱 젖은 그 꼴을 못 봐서 아쉬웠는데 전 남편은 더 비참한 꼴로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저에게 통쾌함을 주려고 전 시모가 친절하게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었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나쁜 년아,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이혼했는데요.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그 잘났던 내 아들이 네 년 때문에 또 이혼당하고 취업은커녕 집구석에서 온종일 술만 퍼마시고 있다. 이제 속이 후련하니?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어? 제가 했으면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 자제라는 걸 했다고요. 뭐? 자제? 회사로 불륜 증거까지 다 뿌려서 우리 아들 회사도 잘리게 만든 주제에 자제? 네, 자제요. 아줌마 아들이 미쳐버렸는지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음성 사서함에 남겨뒀더라고요. 휴대폰 들고 경찰서 가서 확 신고해버릴까 하다가 그간 살았던 정도 있어서 참아줬네요. 이 정도면 크게 자질한 걸 한 것 같은데 아줌마 생각은 어떠세요? 뭐? 아줌마? 이 인연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럼 이혼한 마당에 제가 예전처럼 어머님이라고 상냥하게 불러드릴 줄 아셨어요? 지금 제가 존댓말로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 고마운 줄 아세요, 아줌마? 뭐? 이 인연이 진짜.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찾아가서 니년 머리채를 다 뽑아줄 테니. 그냥 제가 가드리죠 뭐. 머리채 다 뽑히러 가는 대신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시고 뽑으세요. 그리고 합의는 없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어때요? 이래도 제가 보고 싶으세요? 이 천하의 못된 년 같으니라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년년 그러시는데 욕설도 신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것도 다 녹음 중이에요, 아줌마. 아들이랑 한 묶음에 엮여서 경찰 신고하기 전에 욕은 그만하고 전화 끊으세요. 남은 여생 아주 편안하게 감방에서 사시기 싫으시면 2번 다시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협박에 겁이 나긴 했는지 그 뒤론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전 남편 회사 동료에게 들었는데 전 남편은 전 시모의 말처럼 취업은커녕
집구석에서 술만 퍼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런 아들을 지켜보다 건강이 더 나빠져 이젠 거동조차 못하게 된 전 시부는 누워 지낸다고 해요. 그런 두 사람의 수발을 드느라 전 시모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상간녀는 취업이 안 돼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하다 최근에 바에서 일하는 걸 봤다고 하네요. 남자 없이 못 살 것 같더니 딱 맞는 직장 얻어갔다고 했네요. 저의 이혼과 복수는 나름 통쾌하게 끝이 났어요. 그 덕분인지 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생명인 서비스직에 아주 큰 도움이 된 이혼이었어요. 저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매장 매출도 어마어마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쓸 일이 없어 일에 매진했더니 제 앞날이 밝아지더라고요. 이제 곧 본사로 출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욕심냈던 서비스 교육 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거든요. 아, 그리고 저 드디어 제 집이 생긴답니다. 사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대화도 없을 무렵 그냥 넣어본 청약에 덜컥 당첨되어 버렸거든요. 당시엔 돈도 없고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남편과의 이혼이 저에겐 행운이었어요. 위자료 덕분에 대출 조금만 끼면 잔금도 걱정 없으니까요. 일도 다 잘 풀리고 본사 출근 전까지 여유가 생긴 전 부모님과 가까운 해외여행이라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 좁은 원룸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그간 고생이 많았던 저를 위해 그리고 갑작스러운 저의 이혼으로 충격이 크셨던 부모님을 위해 그간 아껴왔던 돈 좀 쓰려고요. 이혼했던 당시 아빠가 했던 말이 아직 생각나네요. 나한테 네가 어떤 딸인데 감히? 너도 그래. 진작이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아빠한테 말해 뭐해. 속만 더 상하지. 그땐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충분히 다 되돌려줬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어. 우리 공주 이제 새롭게 출발할 일만 남았네. 그러면 다 훌훌 털어내고 앞만 보며 나아가. 그깟 것들 욕하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보내주고 앞으론 공주 생각만 하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도 짧은 것이 인생이야. 알겠지? 아빠. 그래, 우리 공주는 꼭 행복할 거야. 꼭 그럴 거야. 아빠의 말씀에 마법이라도 걸려 있었던 것인지 전 요즘 행복해요. 혼자라는 자유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그땐 왜 고민했나 몰라요. 요즘 같아선 이혼을 잠시라도 고민했던 과거 저에게로가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냐고 하며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만큼 제 삶에 만족합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집에서 제대로 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과거는 잊으려고요. 긴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